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6일 토요일이고요. 주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올랐습니다. 다우 0.8%, 나스닥은 1.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슈부터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틀 전에 닐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다들 뭐 올해 컨센서스 3회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닐 카시카리가 지난번에 그 보스틱 총재도 금리 인하 1회 예상한다 하반기에 얘기했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닐 카시카리도 지원 사격에 나섰죠.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네.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그런 모양새였고, 또 미셸 보우먼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하락에 진전이 없다면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도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 하락에 진전이 없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뷰도 바뀔 수 있다. 그죠?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걸로 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미셸 보우먼 이사의 이 인터뷰 내용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35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에서, 그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목표치인 2%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정책 금리를 인하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금리 인하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네. 물가가 당장 크게 잡힌 것도 아니고 주요 원자재 올라가고 있고 경제지표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가 또 무슨 욕을 먹으려고요. 그죠? 올해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대선 전에 할 겁니다. 하긴 하더라도 하긴 하겠지만은 당장은 쉽지 않다.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여러 가지 상승 위험을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어제도 또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그죠? 고용시장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하지만 이 보우먼의 기존 뷰는, 노동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빠질 거다라고 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보우먼은 노동시장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 빠질 것이다. 사실 노동시장을, 고용시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미국의 이민자 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도 아마 무료 카톡방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오리지널 미국인들, 걔네들은 고용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지금 체감 경기는 상당히 안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되게 좋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오리지널 미국인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애들은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느끼고 있는 거고, 고용도 안 좋고 계속 이제 좀 고용 지표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안 좋다. 근데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직도 많고 여러 가지 일자리 같은 거 잘 구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차가 좀 있죠. 자, 아무튼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변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나의 기본 뷰는 아니지만 향후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경우에는 정책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무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이 보우먼 이사의 그러니까 여기 GMT 플러스 9이 우리나라 시간인 거거든요.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어제 새벽에 증시가 어땠냐면 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분봉을 잠깐 보게 되면 저기 새벽 2시, 그러니까 1시 35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2시. 그죠? 그러니까 1시 35분에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오고 조금 시간이 살짝 걸렸죠?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폭락은 아니었어요. 그죠? 폭락까지는 아니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린 정도로 마감을 한 거죠. 자,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이에요. 네. 글로벌 마켓 캡인데, 당연히 뭐 금이 1등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주식만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최근에 금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금이 오르는 이유 무엇일까? 아마도 화폐. 네. 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하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확실한 거는 금 관련해서 요즘에 말들이 많은데, 금 관련 ETF가 있어요. 근데 금 관련 ETF는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사느냐? 바로 중국이 사고 있다. 네. 중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지금 금을 사고 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중국에서 금을 많이 사고 있다. 자, 아무튼 뭐 여기 보면은 안타깝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탑 20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죠. 예.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가져갈 거면 중장기로 나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은 절대 안 되고 미국 주식 또 이름 있는 그죠? 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사야죠. 미국 주식. 근데 언제 사느냐? 증시가 많이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 폭락했다, 뭐 어디 간다, 어디 깨졌다 이런 뉴스들로 도배될 때, 그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면 중장기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먹는다.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 네. 물론 뭐 밸류어 프로그램 따라서 밸류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좀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한참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금 요즘에 날아가고 있죠. 금 선물인데요. 와, 멋지게 날아갑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제 나스닥 시가총액,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하락을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나머지 다 빨간색인데 테슬라만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죠. 네. 다음 주 수요일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 나왔던 비농업 고용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분명히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은 악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호재고 좋게 나오면 악재거든요. 왜?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필요하다.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건 뭐예요? 금리 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여건, 즉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가야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유로회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유로방은 어제 그 고용지표 발표하기 전에 롱을 잡고 있었었죠. 롱 반등 나오는 쪽으로. 네. 기본적으로 저 롱뷰를 보고 있었어요. 빠졌으니까 바닥권이니까. 빠지기 전에는 저는 계속 숏뷰 말씀드리다가 어제는 발표 전에 롱을 잡고 있었거든요. 먹었죠, 어제. 꽤 많이 먹었죠. 자, 비농업 고용의 패턴을 보게 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1월달, 그러니까 지금 자,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 요거 잠깐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네, 5개월 연속으로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죠? 자, 고용이 좋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악재잖아요. 경제가 좋은 거니까. 그죠? 악재면은 시장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까지 계속 빠졌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월 달에 올랐고요. 2월 달에 올랐고요. 3월 달에 빠졌고요. 4월 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총 4번의 컨센서스 상회, 서프라이즈에서 무려 3번이 오르고 1번만 빠진 겁니다. 여기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숫자보다는 주가의 위치가 중요하다. 1월달과 2월달에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할 당시에는 주가가 21선 언더, 그러니까 21선 밑에 있거나 아니면 21선 북은 눌림목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3월달 발표 당시에 하락했을 때는 주가가 본의점에 있는 북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발표 시점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발표하면은 컨센서스 상위여도 오히려 올라가고 고점에서 발표하면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어제는 우리 롱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폭락을 닐 카시카리 때문에 급락을 한 직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이었는데 바닥권에서 발표기 때문에 어제 우리 롱을 잡고 있었다고. 먹었죠. 컨센서스 상회로 급반등.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패턴 분석, 사례 분석 진짜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네. 역사의 그 패턴은요, 여러분들, 꾸준히 어떻게 반복이 된다. 꾸준히 반복됩니다. 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유명한 그 역사자 토인비 아시죠? 토인비. 네. 토인비가 얘기했죠.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이 된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은 탄생, 성장, 쇠퇴, 멸망. 주가도 마찬가지죠. 주가도 올라가다가 탄력이 둔화가 되고 나중에는 급락을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아무튼 뭐 이 역사, 주식시장의 역사, 과거 패턴, 사례 분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가 시장 방향성 측면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이유가 이 사례 분석. 저는 집요할 정도로 사례 분석을 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찾지 못하는 것까지 저는 다 찾아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표는 분명히 악재였어요. 네. 평균 임금은 컨센서스는 부합이지만은 컨센은 부합이지만 전월 대비 하락. 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물가 낮아짐. 얘도 호재입니다. 그죠? 네. 물가가 낮아짐.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건 물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얘는 물가가 낮아졌고, 얘는 경제가 좋고, 얘도 경제 좋고. 그러니까 어제는 악재가 맞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가는 올랐다.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는 나스닥 선물이 순간 빠졌었어요. 빠졌다가 또 올라갔고, 본장은 더 올라갔죠. 그죠? 네. 자,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면 이거는 롱입니다. 당연한 거죠.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은 이거는 선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숏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개념상. 그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어제 뉴트럴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리드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여기 반동으로 인해서. 자, 이벤트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음 주, 네, 아주 중요합니다. 4월 10일 날,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데, 유가가 지금 3, 4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CPI, PPI 상승 압력이 좀 있을 겁니다. 네. 마냥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CPI는 3개월 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PPI는 2개월 연속 컨센서스 상회를 했거든요. 그죠? 또 과연 이번은 어떻게 나올지. 자,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CPI 헤드라인이고요. 이게 PPI 헤드라인인데, 지금 이 빨간색이 컨센서스 상회거든요. 빨간색이. 그죠? 3개월 연속이에요, CPI. PPI,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PC만 계속 지금 하회 아니면 부합. PC만. 그죠? CPI, PPI는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 어닝 시즌이 개막이 된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뭐냐면, 테슬라와 애플이에요. 테슬라는 17일이고요. 애플은 25일인데. 지금 둘 다 컨센서스는 전분기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다 하락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중국이겠죠. 그죠? 자, 작년 기준으로 테슬라와 애플의 중국 매출 비중은요. 테슬라는 약 22%, 애플은 약 19%. 네, 무시 못하죠. 당연히 둘 다 미국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반 정도. 테슬라는 51%, 애플은 42%.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유럽이나 뭐 기타 국가들. 네. 특히 테슬라는 뭐 여러 나라에도 있지만 중국 상하이에도 보면은 기가팩토리가 있어요. 전 세계 여기서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또 애플은 중국 내에 다수의 또 아이폰 생산 벤더가 있죠. 뭐 폭스콘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의 벤더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두 회사 모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컨센서스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테슬라의 2024년도 2월 중국 내 출하량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 애플도 24년 첫 6주 동안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물건을 구매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경기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그죠? 물론 이제 또 시간차가 한참 걸리겠죠. 향후 수개월 내에 또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매출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최근에 그 중국의 제조업지표였었나요? 뭐가 반등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이때까지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미리 빠졌으니까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 시점과 맞물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 11일부터 금융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하고요. 네. 이건 테슬라 컨센서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주당 순이익도 전분기 대비 감소, 매출도 감소. 그죠? 네. 이건 애플입니다. 네, 마찬가지 애플도, 그러니까 애플 이때까지 보면은 지난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도 그리고 매출도 다 컨센서스도 올라가는 거고 실제 실적도 잘 났었었죠, 그죠? 네, 컨센서스보단 잘 나왔었어요. 이번에는 대폭 감소입니다. 매출도 순이익도, 그죠? 주가가 지금 계속 바닥권이잖아요. 테슬라도 바닥권이고 애플도 바닥권이고.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하는 거예요.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네, 전전 분기보다는 매출도 순이익도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무료카 톡방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4월 15일이 미국의 소득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유동성 긴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연준의 지급준비금에 일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출금을 해요. 그죠? 출금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지급준비금이 떨어지죠. 신용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연준에 맡겨놨던 지급준비금도 떨어진다. 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거는 시중은행이 연준에 맡겨둔 예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준비금, 이렇게 그냥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돈들이 사람들이 세금 내죠. 내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연준의 밸런스시트에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자산 항목이 있고 부채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부채 항목에 TGA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미국 재무부의 지갑 같은 거예요. ATM기가 같은 역할입니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TGA가 잔고가 올라가게 된다. 네. 그렇죠. 근데 TGA 잔고 올라가봤자 얘네들은 또다시 풀립니다, 돈이. 결국 정부 지출로 다 나간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2분기부터 T빌은 단기물. 1년 미만. 그러니까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인데 만기가 1년 미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국채거든요. 이게 2분기부터는 이제는 순상환. 그러니까 발행보다 상환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주로 그 영래포라든지 TBL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자금이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이런 자금인데, 이게 이제 TBL도 투자하고 영래포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금리를 비교하면서 금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2분기부터 TBL 발행이 없다고 하면 분산해서 들어가 있던 이 MMF 자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래포로 몰리겠지. 그죠, 여러분들? 자, 영래포라는 건 무엇이냐? 연준이, 그러니까 보통은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연준한테 돈을 빌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더 큰 기관이니까, 중앙은행이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들이 연준에다가 돈을 빌리면은 그 돈은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 그죠?
나타낼 것이고, 반대로 연준이 일반 그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래포예요. 이게 연준이 뭐가 아쉬워 돈을 빌려요? 아쉬운 게 아니라 경제를 잡기 위해서, 좀 과열되어 있는 경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자를 주죠. 민간 금융기관한테 당연히 이자를 줍니다. 네. 영래포 금리는 곧 이제 영래포 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자 안 주면 누가 미쳤다고 거기다 돈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TV를 이제 순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자금이 MMF 자금들이 다 영래포로 몰릴 것이다. 그럼 영래포 잔고가 증가하죠. 영래포 잔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한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자,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자산 항목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가 있어요. 근데 국채, 자,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죠. 그죠? 국채를 발행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무부는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단기물도 그렇고 장기물도 그렇고 엄청 찍어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사요? 유동성을 공급을 한 주체 누굽니까? 연준이잖아요. 돈. 연준이 사는 거예요.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그 국채는 연준의 자산 항목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국채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QT 진행 중이죠. 지금 양적 완화가 아니라 지금 양적 긴축 중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고, 아직까지도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맞죠? 양적 긴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적 긴축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자, 양적 긴축.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연준이 보유한 국채 만기가 500억 달러가 있다고 쳐요. 500억 달러. 네. 근데 연준이 어떤 캡을 그러니까 어떤 상한선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0억 달러다. 300억이라는 어떤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500억 있죠. 그럼 300억 달러까지만 어떻게 해요? 상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0억 달러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200억 달러는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정부가,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다시 200억만큼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국채를 다시 매입한다고. 즉 200억만큼은 유동성을 다시 공급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시장에. 대표님 이해 안 갑니다. 지금 유동성 긴축, QT 진행 중인데 유동성을 왜 공급합니까? 자, QT. 정말 확실한 QT 효과를 위해서는 국채를 전량 다 매각을 하면, 그러니까 전량 다 상환을 하면 좀 더 확실하겠죠. 하지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재투자를 하지 않는 거, 재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QT예요. 네.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들을 재투자하지 않는 거, 이걸 QT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때는 계속 재투자합니다. QT 없어요. 양적 완화 때는 500억, 전체 500억 있다. 근데 500억, 그러니까 이번 달 상환되는 게 500억이다. 상환하고 나서 이걸 다시 또 재투자합니다. 만기 될 때마다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QT는 일정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얘네가 정해놓은 상한선까지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네. 이 QT 감소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걸 좀 늦추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만약에 300억이었었어요. 상한선이.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머지 200억만 500억 중에서 300억을 상환을 하고 200억을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재투자하는 걸 200억이 아니라 한 300억 정도 재투자를 하고 200억만 상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걸 느슨하게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가겠다. 당연히 이거는 시장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QT 감소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죠? 네, 아무튼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다시 아까 설명드리던 걸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자산 항목에 이제 국채가 있고
부채가 있고, 부채 계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래포. 왜냐면 이게 왜 부채냐면 연준이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또 얘는 이거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래포 잔고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증가하고 있고 국채는 계속 감소합니다. 왜? QT 진행 중이니까. 그럼 밸런스가 안 맞잖아. 자산과 부채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산이 만약 100이면 부채도 100이 맞는 거잖아요. 대차 대율표에서. 그죠? 근데 국채는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채 말고도 여러 가지 계정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가 줄어들고 있는데 영래포가 증가한다. 그럼 밸런스가 안 맞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2분기에는 이 시중 유동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계속 쇼 말씀드렸던 거예요. 숏이다. 반등 나오면 숏이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네. 매크로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숏이었지만은 매크로 측면에서도 분명히 숏이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를 연준이 알고 있었다.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알고 있겠죠. 저도 알고 있는데 연준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 3월 FOMC 회의에서 QT 감소관에 대해서 fairly soon이라는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시장은 이제 연준이 fairly soon이라고 했으니까 뭐 당장 5월달 FOMC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네. 그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다시 환호하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언젠가 하긴 할 거고 경제가 좋긴 하지만 5% 중반대라는 이 금리가 사실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잖아요. 네. 금리 낮추는 건 필요하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요. 그죠? 하긴 할 거예요.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QT 감속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호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그래서 시장은 빠지면 뭐다? 잡아야 된다. 롱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밑에 자료화면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이건 T빌, 단기물. 장기물이 있고 단기물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국채에는 T빌,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건 바로 T빌이에요. 단기물이에요. 1년 미만짜리. 아셨죠, 여러분들? 네, 여기 보면 4주, 3개월, 6개월, 1년 다 T빌이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보시면은 쭉쭉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작년에 2023년도에 쭉쭉쭉 늘어납니다. 시장 유동성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2분기부터 T빌 발행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춤주춤. 벌써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자, 그리고 이건 순발행. 순발행은 뭐냐면은 뭐예요? 발행해서 상환한 거 뺀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엄청 많았죠. 맞죠? 발행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상환에 비해서. 작년에. 미친듯이 찍어냈습니다. 이게 시장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QT 진행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유동성은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2024년도 3월 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네. 근데 이제 2분기에 되면 더 줄어든다 말씀드렸죠. 급격하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과거처럼. 긴축 초기 국면은 어땠어요? 2022년부터 긴축 시작했죠? 그때 완전 1, 2, 3, 4월 달에 계속 마이너스. 1분기 때 계속 마이너스 찍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미국 지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볼 텐데요. 3월 달에 제가 계속 강력하게 쇼뷰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약한 쇼뷰. 네. 유동성 기축했다는 쇼뷰는 유지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볼벤 하락이 나왔으니까 볼벤 찍었잖아요 지금 거의. 일단 찍을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쇼뷰는 쇼뷰인데 일단은 3월보다 조금 약한 쇼뷰. 이해되셨죠? 네. 아시겠지만 제 영상 꾸준히 청취하셨다면 아시겠지만 3월달부터 저는 반등식 쇼뷰 계속 유지해 왔었고요. 결국 제 예상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그저께 21선 및 기준선을 강력하게 이탈하는 짱배 음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 전에도 뭐 계속 올랐다가 빠졌다 반복하긴 했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 시엔 롱뷰다.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고요. 앞으로 좀 나올 호재들 QT 감속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빠지면 잡아야 된다. 어디서? 볼벤 하단. 볼벤 이탈하면 땡큐. 61선 이탈하면 땡큐 되는 거죠. 바닥권에서는 잡아야 된다. 예. 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봤는데 단기 관점에서 롱뷰예요. 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랐으니까, 그죠? 네.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긍정적인 거죠. 네, 롱뷰를 봅니다. 본장 단기 관점.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단기 관점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및 21선은 재돌파를 했어요. 잘 끝난 거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 종합지수. 이때까지 패턴을 보게 되면, 20선 이탈 후에 재돌파하고 올라가고, 이탈, 재돌파,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탈, 재돌파 하면서 급등 나오고, 눌림목 급등 나오고, 찍고 급등, 찍고 급등, 이탈 급등, 그죠? 또 이탈, 또 급반등 나왔다가 또 이탈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지금 21선을 또 재돌파한 거거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그죠? 예. 이때까지 패턴만 보면은 얘는 21선만 넘어가면은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탈했다가 20선만 살려주면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살짝 좀 불안한 모습이 연준이 연들 말도 그렇고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아직 2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기 추세가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단기 관점에서 롱뷰도 하지만 기존 21선 재돌파 패턴보단 좀 약한. 그러니까 기존에 21선 찍었을 때보다는 지금 뭔가 조금 이제 불안 요인들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나스닥 100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과 20선 재돌파 실패했어요. 하지만 실패라고 하기에는 근소한 차이, 너무나 근소한 차이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나스닥 100지수 보세요. 어떻습니까? 21선과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죠. 네, 살짝 못 미친 거예요. 이거를 갖다 돌파는 아닌 거죠. 근데 이탈했다고 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 그죠? 근데 이제 본장 분봉을 보니까 과열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닙니다. 좀 애매한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예.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롱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롱뷰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죠. 본장 위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중복이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는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지금 이제 월물 차트를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볼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기준선과 21선 돌파 실패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월물 차트가 있고 연결 차트가 있는데 저는 월물로 분석을 했거든요. 아무튼 얘는 본장과 다르게 기준선과 21선 돌파 실패한 상황이다. 예. 다만 이제 본장 분봉이랑 이 선물의 분봉은 다르잖아요. 프리장 이제 월요일 날 프리장 초반에는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본장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프리장 초반에는 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숏뷰, 프리장 초반에는 저는 숏뷰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장은 롱뷰 봅니다. 네. S&P 500도 똑같아요. 얘도 기준선과 21선 이탈을 했다가 재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롱뷰.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를 받았고, 자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도 제가 계속 빠진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날도 제가 이거 음봉 나오면 쭉 빠진다 적중했죠, 그죠? 예. 그래서 21선 이탈했었는데 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했다가 기준선과 볼벤을 찍고서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21선을 못 넘겼거든요. 살짝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살짝 애매합니다, 지금. 하락하면서 이게 저항 테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항 테스트하고 다시 빠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지받긴 했습니다만은 좀 약한 패턴이에요. 약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가 단기 찐바닥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땡큐고, 만약에 여기 더 빠진다. 더 빠지면 분할로 모아가는 관점 유효하다. 엔비디아는 모아가려면은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얘 완전 슈퍼 대장주였기 때문에 AI에 대한 모멘텀도 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죽진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추세 흐름 너무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는 롱뷰 말씀드리고요. 네, 요 정도까지 한번 짚어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